서울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뜻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서울특별시 의회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각종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서울시 발전을 위해 어떤 안건들이 오고 갔는지 제328회 임시회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서울 시민들을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요 시설물의 건설과 유지, 관리 등을 감시, 감독하는 곳, 바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입니다. 더 안전한 서울,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며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오갔을까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빠르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설제, 방수포, 마스크, 응급구호품 등의 지역 재난관리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비축 창고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재난관리 자원 비축 창고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물자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 상당히 큰 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7곳에다가 비축 창고를 놓는다는 것은 그때나 그때로 이동할 때 상당히 거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재난은 오늘도 내일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천구 목동 119 안전센터 부지에 약 1200제곱미터 규모의 비축 창고를 2028년까지 건립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재난자원관리 역량을 높이고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사재기와 매점 매석 등 대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재난관리 자원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서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난관리 자원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2001년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출동 대원들은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실패하면서 참담한 사고가 초래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소방 긴급 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각종 민원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차량 한 대 때문에 생명 한두 명을 더 못 살린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소방 본청에 이런 민원은 우리 안 받겠다라고 자동적으로 필터링하는 걸 해주시든지 아니면 본대기로 이 골든타임 확보 2분 더 해서 소방관 누구야 승진 이렇게 가점을 주든지 강력하게 이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규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닐까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소방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 주민과 전문 체육인이 장벽 없이 함께 어울려 수영, 볼링,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상생체육시설. 바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입니다. 스포츠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운동시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주요 화두는 안전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호텔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사망하는가 하면 서울 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교각이 붕괴해 4명이 숨지는 등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도 지난해 7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8일부터 5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 312곳을 대상으로 전수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안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에 정말 만전을 기하셔야 특히 여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 무슨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그분들은 쉽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거든요. 제328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 청취안 등 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공동 책임이 아닐까요? 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개발과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집. 서울 시민에게 주택은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특별시 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주택개발과 안정화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상 다양한 사업 방식과 주체가 혼재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러한 소통 부족으로 서울 시민 사이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통 창구죠.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이후 지난 2023년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일명 모아타운은 지난해 말 서울시 25개 자치구 109곳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동안 시행하던 재개발, 재건축과 비교해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한 모아타운은 2028년 총 1,242세대가 사는 아파트와 복리시설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렇듯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현실에 맞게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을 살피며 몇 차례 일부 개정됐는데요.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노후화한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도로 및 주변 인프라를 개선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게 그 목적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을 기존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13,000제곱미터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10,000제곱미터에서 자투리 땅이 남는 것 때문에 보면 그 13,000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조례를 내는 것 같은데요. 20,000제곱미터는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건안번호 제2378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5항 중 각각 13,000제곱미터를 각각 1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수정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13,000제곱미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을 개선하는 일이 조금 더 빠르고 편한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조례와 개정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동안 사회에 큰 그늘을 드리웠던 전세 사기. 문제는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기 유형은 바로 신탁 사기.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건물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한다면 그 보증금은 집주인이 갖게 되고 이후 알게 된 신탁회사는 임차인에게 불법 점유로 나가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23년 6월 법 개정 이후 2024년 말까지 신탁 사기 접수는 총 177건, 그 피해액은 약 156억 원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신탁 사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지원하고 있잖아요.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등기부 등본 확인 시 신탁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신탁 등기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이렇게 건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면적 82만 228제곱미터, 입점 점포수는 8,370호.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 상업시설 가든파이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이 이곳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8년도 이후에 진짜 장기적인 곳이잖아요. 굳이 한 번에 수평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도매상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하고 다른 데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잘 안 온다고도 하더라고요. 초기 이곳은 청계천 복원 작업을 위해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 상가로 시작. 아시아 최대 유통 물류단지를 표방했지만 저조한 분양률, 상가 공실로 인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출한 관리비는 2024년 9월까지 총 5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공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좀 뛰어다녀야죠. 지금 저기 어디냐면은 과학기술, 키스트, 키스트도 지금 건물을 지금 보고 다녀요.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 그 건물을 새로이 짓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요. 민간 기업이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법을 좀 도입을 해서 또 마케팅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에는 고객과 직접 마주하는 입주 상점 외에도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방법으로 입점을 상담하는 콜센터 또한 운영 중입니다. 1콜당 평균 소요 시간이 3분 2초라고 봤는데 이게 점점 줄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인력이 좌우될 것 같은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알림이 역할과 1차 상담을 하는 콜센터. 상담사 34명 등 총 43명이 근무하는 콜센터는 입주, 시설 관리 등의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콜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보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걸 보고 의회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많은 좀 얘기를 좀 해서 좀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상담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정 인력 배치와 함께 체계적인 운영을 기대합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송동 시규촌 및 새덩이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등 1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노력하는 주택공간위원회의 다음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세계적 석학인 에드워드 글레이저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도시는 인류를 더 부유하고 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이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인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오고 갔을지 그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최근 서울시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내외부 공간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 교육, 커뮤니티, 아카이빙을 융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서울의 패션 1번지로 불리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2014년 개관 이래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도심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했었죠. 하지만 최근 유통시장 다양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대대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뉴 퍼스펙티브 프로젝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대를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MZ세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단순히 DDP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한 그 일대 상권과도 협업해 창업 생태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방침입니다. 우리 동대문 일대가 전시, 문화, 디자인, 패션 이런 것들이 온라인과 같이 협업되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패션 문화 단지로서의 재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조화로운 공간 구성은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도 하죠. 서울시도 디자인 서울 2.0 프로젝트를 통해 좀 더 세련되고 매력적이며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 각 구역의 역사, 문화, 환경 등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일률적인 기존 적용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특히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장애와 연령, 성별, 언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라도 시설물과 제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장벽을 허무는 베리어 프리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지자체 최초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공공 건물과 시설에 의무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유니버셜 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셜 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공간 등 놀이시설과 한강공원 및 공원 이용시설 등 수변 공간을 명시하여 모든 시민이 놀이시설과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순한 랜드마크 조성을 넘어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서울시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족과의 불화, 인간관계, 취업난, 정신건강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한 청년들이 약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펼칠 시기에 어둠 속에 숨어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청년들. 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서울 대학로 인근에 서울청년기지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전담 기관인데요.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세상을 향한 힘찬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돕는 곳이죠.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이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은둔 고립 은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는지 또 나아갈 게 뭐가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려고 저희 상임위에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별 고립 정도와 상황에 따라 50개 이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와 청소년 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등 각 분야의 매니저 직원들이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개관 이후 1,837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이 중 891명을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사회로 나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사람 만나는 훈련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활동들에서도 이런 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방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던 청년들. 센터는 이들에게 따뜻한 피난처이자 새로운 출발점이고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이들의 건강한 함께 서기를 위해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은둔 청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과연 여기까지 과연 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과연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인 논의가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8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 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균형위의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서울시 생활 인구는 약 1,080만 명. 이 많은 사람의 서울을 찾는 인구까지 더한다면 유동인구는 더 늘어날 텐데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안전한 이동,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최근 거리를 다니면 자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이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불법 주차 관리 강화,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교통위원회에서도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윤영희 위원의 발의로 제328회 임시회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고 위원들의 동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됐습니다.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린 쪽에 킥보드를 하는 경우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이제 마음대로 이제 주차를 이제 시동을 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이용을 마치고 가버리는.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바리게이트가 되는 거. 그런 부분도 덧붙여서 많이 고민과 또 보완을 해주십사 저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서울시는 2024년 11월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거리 지정 계획을 발표했고 2025년 4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데요.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이 논의되면서 앞으로는 더 안전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 거주 장애 인구는 약 39만 명. 이들의 교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는데요. 그중 하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택시 문제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 시민에 발휘되는 장애인 콜택시는 앞으로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콜택시가 조금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좀 좋겠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여기에 좀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면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떠실까요? 장애인의 보행이나 대중교통 이용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안내가 시각장애인에게는 확인이 어렵다는 게 그 예시인데요.
미국의 경우 1990년 장애인법을 제정하면서 신규 버스를 도입할 때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장애인 관련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의무를 부여, 리프트가 고장일 때도 바로 수리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안내방송 등을 통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정류소마다 도착 예정 버스를 안내하는 것도 시행 중이죠. 물론 뭐 택시 바우처 사업도 너무 좋은 사업이지만 하루에 2번 택시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들의 활동성을 완전히 보장해주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그럼 그 택시 비용은 개인의 부담으로 추가 비용은 부담이 되는데 이 장애인들을 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우리 목표 아닌가 싶어요.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은 서울. 그 기초를 다지는 교통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2024년 3월 30일 GTX A선이 첫 개통하면서 이후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추가로 개통하는 등 GTX 노선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GTX A가 개통된 지가 지금 한 2달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서울역에서 운정중앙역까지 자동차로 가면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를 22분 만에 간다는 게 참 획기적이고 아마 이 파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탑승해 운정중앙역으로 가는 GTX A 노선에 탑승한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최고 시속 180km로 수도권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인데요. 기존 도시철도망과 전력선 등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지하 9층, 깊은 곳에 역사를 배치하다 보니 지상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매우 깁니다. 이 때문에 역사의 안전 문제 역시 위원들의 관심사였는데요. 여기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길어가지고 구조상 일반 자동차랑 다르게 길어서 이제 인원들이 많이 몰리면은 중증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밀리는 사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 있나요? 현재 서울역까지 연결된 노선은 앞으로 삼성역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동탄부터 파주까지 약 4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를 잇는 GTX 노선이 추가로 개통, 운행된다면 이제 서울과 광역도시를 오가는 많은 시민들의 교통 걱정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안건으로는 천만 서울 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강북 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 등 총 8건이 본회의에 올라가 가결됐는데요. 서울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교통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초석이 교육에 달려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시대에 발맞춘 변화와 혁신의 교육,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인데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오고 갔을지 그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도박,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80%가 청소년이었으며 10대 마약 사범도 50배 이상이나 증가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대를 넓혀주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이보다 좋은 게 없다라는 걸 저는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봉사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봉사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채워야 하는 숙제, 입시를 위한 스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치 있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요? 한복과 한옥, 판소리, 김치, 비빔밥 모두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중국의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중국이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한 동북공정 프로젝트. 이를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하고 만리정성의 위치를 평양까지 늘리는 등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계속해서 시도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저희 문화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길 가다가 누군가가 한복이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한복이 왜 우리 문화인데 한국 문화를 주장을 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한복인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국민이 창조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은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본질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주요 생활 공간인 학교의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2년 전 모래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한 인왕중학교. 흙먼지와 모래바람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운동장이 인조잔디 설치 후 학생들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학교 곳곳에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해 학생들의 신체 활동 증진을 도모했는데요. 따분하고 지루한 학교가 아니라 가고 싶은 학교, 뛰놀고 싶은 학교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후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첫 준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둔촌초등학교를 비롯해 체육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불리는 서울체육중고등학교를 찾아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다. 그리고 또 현장을 보면 훨씬 더 절실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현실성 있게 저희한테 다가올 수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고 또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올려 가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서울교육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죠. 시민들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대의기관인데요.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도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특히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의 자체 행동 강령을 마련했는데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서울 시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